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는데 경제 성장률 몇 퍼센트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스르륵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숫자만 보면 멀리가 아프고 그게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우리 월급이랑도 연결되고 취업이랑도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숫자거든요. 오늘은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대체 뭔지, 누가 어떻게 뽑는지,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정말 다 망하는 건지 하나하나 쉽게 풀어볼게요. 먼저 경제 성장률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경제 성장률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보다 얼마나 커졌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키 재는 것처럼요. 작년에 160cm였는데 올해 165cm가 됐다 그러면 5cm 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물건이랑 서비스의 총합이 1000조 원이었는데 올해 1020조 원이 됐다 그러면 20조 원 커진 거고, 이걸 퍼센트로 바꾸면 2%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는 도대체 누가 뽑는 걸까요? 바로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데요. 쉽게 말하면 은행들의 은행이에요. 시중에 있는 은행들이 돈이 필요하면 한국은행에서 빌려오거든요. 이 한국은행에서 매 분기마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계산해서 발표해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온갖 정보를 모으고 분석해서 이 숫자를 뽑아내는 거죠.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이 있어요. 바로 국내 총생산이에요. 영어로는 GDP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만들어진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를 다 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에서 휴대폰 만들어서 팔았다. 현대에서 자동차 만들어서 팔았다. 동네 치킨집에서 치킨 튀겨서 팔았다. 병원에서 진료해줬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더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버가 영상 만들어서 광고 수익 받은 것도 포함돼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모든 가치를 다 합친 게 국내 총생산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물가라는 함정이 있거든요. 만약 작년에 라면 한 봉지가 1000원이었는데 올해 1200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똑같이 라면 10봉지를 팔았어도 작년엔 만원, 올해는 12000원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경제가 2000원어치 성장했다고 하면 좀 이상하죠. 실제로 만든 라면 개수는 똑같은데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실질 국내 총생산이라는 걸 사용해요. 물가가 오른 효과를 빼고 순수하게 경제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마치 물을 빼고 건더기만 보는 것처럼요. 그러면 한국은행은 이 숫자를 어떻게 모으는 걸까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세금 정보도 보고 수출입 정보도 보고 정말 엄청난 양의 정보를 모아서 계산해요. 요즘은 신용카드 사용 정보 같은 것도 참고한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썼는지 보면 경제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뭐냐면 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아까 키 비율로 설명하면 작년에 160cm였는데 올해 158cm가 됐다, 뭐 이런 거죠. 물론 사람 키가 줄어드는 건 노화 말고는 없지만 경제는 실제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성장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안 좋긴 해요. 근데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마이너스 성장이 왜 안 좋은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경제가 줄어든다는 건 쉽게 말해서 파이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들이랑 피자를 나눠 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작년에는 라지 사이즈 피자였는데 올해는 레귤러 사이즈가 됐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줄어들면 기업들이 번 돈이 줄어들고, 그러면 월급을 덜 주거나 심지어 직원을 내보내기도 해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1%포인트만 낮아져도 취업자 수가 45만 명이나 줄어들 수 있대요. 정말 무서운 숫자죠.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뉴스에서 계속 경제가 안 좋다,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뭔가 불안해지잖아요. 혹시 나도 잘릴 수 있지 않을까? 돈을 아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을 덜 사게 되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이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또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게 계속 돌고 돌아요.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악순환이라고 불러요. 특히 이 마이너스 성장이 두 분기 연속으로 이어지면 경기 침체라고 불러요. 분기가 뭐냐면 1년을 네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1월부터 3월까지가
1분기 4월부터 6월까지가 2분기 이런 식으로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라는 건 최소 6개월 동안 경제가 계속 쪼그라들었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되면 정부에서 비상이 걸려요. 근데요, 마이너스 성장이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너무 과열됐을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돈을 많이 쓰고 기업들이 너무 많이 생산하고 그러면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요. 이걸 과열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경제가 살짝 식어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오히려 건강한 조정일 수도 있어요. 마치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쉬어줘야 하는 것처럼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일시적인 마이너스냐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 마이너스냐를 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았을 때 거의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가게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경제활동 자체가 멈췄거든요. 근데 이건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잖아요. 전염병이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경제가 회복됐어요. 이런 건 일시적인 충격이에요. 반면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더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었다거나 인구가 너무 줄어서 일할 사람이 없다거나 이런 건 금방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오래 걸려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크게 2번 있었어요. 1980년이랑 1998년이에요. 1980년에는 국제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국내에서도 큰 정치적 사건이 있었어요. 1998년은 외환위기 때였죠. IMF라고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으셨고 회사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요. 2번 다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했어요. 1998년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5%까지 떨어졌던 성장률이 1999년에는 플러스 11%까지 올라갔거든요. 위기 다음에는 기회가 온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랑 잠재 성장률의 차이도 알아볼게요. 잠재 성장률은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물가를 너무 올리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에요. 쉽게 말하면 건강하게 달릴 수 있는 최대 속도 같은 거예요. 사람도 전력 질주를 계속하면 쓰러지잖아요. 적당한 속도로 달려야 오래 뛸 수 있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여요. 경제가 빵빵 돌아가니까요. 근데 문제는 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공장들이 풀가동하고 사람들이 다 일하고 있는데 수요가 더 많으면 물건값이 올라요. 그러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니까 오히려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으면요. 이건 우리 경제가 능력껏 못 뛰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장에 빈자리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놀고 있고 이러면 당연히 안 좋죠. 이럴 때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펴요. 요즘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대요. 1990년대에는 7% 정도였는데 지금은 2% 초반대로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아기가 안 태어나요.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둘째로 기업들이 예전만큼 공장을 안 지어요. 생산 능력이 안 늘어나는 거죠. 셋째로 다른 나라들이 따라왔어요. 중국 같은 나라들이 우리가 잘하던 분야에서 경쟁을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경제 성장률 숫자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성장률이 높으면 기업들이 돈을 더 벌고 그러면 연봉도 올려주고 보너스도 주고 신입사원도 더 뽑아요. 취준생 입장에서는 취업문이 넓어지는 거죠.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연봉 협상할 때 유리해지고요. 반대로 성장률이 낮거나 마이너스면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요. 채용을 줄이고 연봉 인상도 안 해주고 심하면 구조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월급 통장이랑 직결되는 숫자예요.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률을 볼 때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첫째 숫자만 보지 말고 맥락을 보세요. 3% 성장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 3%면 잘한 거고 개발도상국에서 3%면 오히려 부진한 거거든요. 경제 규모가 클수록 조금만 성장해도 대단한 거예요. 둘째로 질적 성장도 봐야 해요. 숫자만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환경을 파괴하면서 성장했다거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성장했다면 그건 건강한 성장이 아니에요. 요즘은 국민 총행복 같은 지표도 중요하게 보는 나라들이 있어요. 셋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인지 봐야 해요. 지금 당장 숫자가 높아도 미래 먹거리를 준비 안 하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반도체,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지 인재를 키우는지 이런 것도 중요해요. 정리해 볼게요.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국내 총생산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숫자예요. 마이너스 성장은 대부분 안 좋은 신호지만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조정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왜 마이너스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뉴스에서 경제 성장률 이야기 나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아, 이게 내 월급이랑 취업이랑 연결되는 거구나 하고 관심 가져보세요. 경제 뉴스가 훨씬 재밌어질 거예요.